마켓컬리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적자나는 회사죠. 네, 뭐 제가 최근에 적자는 체크를 못했는데 수천억대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뭐 여전히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뭐 턴어라운드 방향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회사입니다. 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는 했는데 네. 2월까지 상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못하죠?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역상관 관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은 본인들의 본전 이상으로 상장을 해야 엑시트가 가능하고 사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투자자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장을 했을 때는 바로 평가손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올려가지고 IPO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내가 지금 당장 손실액을 확정 짓고 IPO를 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좀 내부적인 악유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러면은 네. 이 회사가 1조짜리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10%를 뭐 1,000억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5천억에 상장을 해버리면은 나는 바로 거기서 50% 손실 나니까. 예,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면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주주들이 반대하겠군요. 기존 주주들이. 그게 근데 상당히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주주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론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최대 주주한테 뭔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주주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거 사가라. 예, 그런 처음부터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너네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 나도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주주간 계약을 풋옵션으로 맺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모 시장에서 내 주식 자체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상장이나 IPO를 통해서 지금 엑시트 방법론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지금 IPO를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들어와 있는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도 자기 돈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남의 돈이다 보니까 LP 투자자라고 하는 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네요. 예, 컬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김설아 대표님이 지분율이 그렇게 크거나 자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풋옵션 행사한다고 해서 누가 사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표가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비켜가는 조건 어쨌든 비가 올 땐 좀 피해가거나 아니면 좀 본인들이 사업 역량 자체를 키워서 밸류에이션을 아주 높이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질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마켓컬리 들어가서 보면 화장품까지 팔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게 우리나라 소매유통 시장이 한 518조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되는데 식품 부분의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네. 근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바텀업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는 채널 자체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효과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 작년에 한 180조 정도 되는데 단순해서 계산을 해보면 온라인도 식품 비중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동일한 소비 패턴을 이루어진다 가정을 하면 한 36조 정도밖에 마켓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컬리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식품 부분의 딜리버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던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36조 타겟팅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매출 이 시장을 온라인 식품 예. 시장을 내가 다 먹어도 36조. 다 먹지는 못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기업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식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그럼 왜 화장품을? 그러니까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화장품? 저도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3자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컬리의 주요 고객층은 20에서 40대 여성 고객층이 상당히 많이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고객층 외에 추가 고객층을 확대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주요 고객층에서 남성 고객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뭐 나이대를 확장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전략적으로 시간도 걸리고 프로모션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그럼 어떠한 제품군들을 좀 많이 살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화장품 뷰티 쪽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얘네도 지금 임대점포 형태로 물류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물류센터 안에는 신선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남는 조금 영업 면적 공간에 좀 재고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관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선택하게 되면 사실은 뭐 좀 부피가 큰 제품군보다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제품군의 라인업을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저희가 택배 네. 할 때 보면 화장품을 한두 개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그리고 물류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진 않잖아요. 일도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류 비용의 효율성과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고객층이 추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품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을 초기에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다른 제품의 라인업 자체도 조금 그래요.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딱 그 20에서 40대 여성분이잖아요. 20.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데 마켓컬리도 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마켓컬리는 좀 맛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못 사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는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품도 팔고 또 요즘에는 최저가 상품도 팔아요. 음식을 뭐 우유가 다른 데보다 퀄리티가 제일 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최저가 상품도 있어요. 뭐 우유, 계란 뭐 이런 거. 그럼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일반 메뉴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찐팬이시군요. 네,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는 진입장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오프라인 자체만 있었을 때는 사실은 대형마트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캐펙스가 들어갑니다. 그쵸. 보통 대형마트 하나 짓는 데는 7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경쟁업체가 대규모 자본력이 없지 않나 들어오기 힘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견고한성을 쌓게 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온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홈버튼 하나만 누르면 진입장벽 자체가 사라집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진입장벽 자체가 없다 보니까 판촉 행사라든지 내 고객 유인 효과 자체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PC 기반의 온라인 시장 자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성복 이쁜 데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쪽지까지 보내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오픈마켓이라고 다 입점해가지고 물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과거에 의류를 시작으로 온라인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라인업까지 구매하려는 니즈 자체가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말씀하셨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컬리 가서는 뭐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물은 어디서 사고 의류는 어디서 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복잡한 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2017년이었던 걸로 17년 18년 정도 기억하는데 온라인이 전문몰 형태에서 네. 우리가 있는 종합몰 형태로 소비자들의 트래픽 자체가 훨씬 더 빨리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화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무신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몰들도 또 있잖아요. 다시 전문점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에요.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재래시장에 있었던 뭐 건어물집은 전문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건어물만 파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다시 백화점형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되면 오프라인도 다시 전문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워낙에 회원 멤버십 가입도 힘들고 뭐 배송 서비스도 있다 보니까 이 종합몰 형태를 소비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신선식품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고 이제 킬러 아이템 몇 개 가지고 했다라고 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결국 종합몰 형태의 소비 구매 패턴 자체가 이루어지는 소비자 계층을 포용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유라든지 이런 거는 오아시스랑 경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그러면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매출 자체는 당연히 없었던 아이템이 늘어나니까 매출 자체는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게 결국 그러면 수익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있어서 IPO를 하든 추가 투자를 받든 돈이 없으면 지금 다음 달에 어떡하지 이런 상황 아니에요? 뭐 다음 달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이 다음 달인데. 내년이 다음 달. 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뭐 거기 뭐 재무본부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거죠. 결국 그럼 그 제품을 낑겨 팔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의 저희가 공원이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간접비하고 변동비를 다 제거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 남냐?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마켓컬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굳이 마켓컬리에서 사야 돼? 맞아요. 그러면 결국 또 판촉 행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얼마 남을지는 까봐야 된다. 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물류센터의 아주 잉여 공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늘려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는 또 상하차 작업을 하고 그럼요. 비용이 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물류비의 효율성은 어쨌든 조금 나아지겠지만 아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추세를 좀 봐야 저희도 정확하게 그 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네요. 컬리는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깝깝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 상황도 그렇고 모든 스타트업 회사가 다 고민인데 그렇게 큰 회사가 고민이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요? 그 판촉 행사가 뭐 쿠폰 할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온라인 사업 구조는 보통 저희가 중개 사업 구조다라고 해서 쿠팡이 지금 직매입 구조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예전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구조였습니다. 옥션이라든지 그쵸, 지마켓을 보면. 그래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사실은 가품을 팔았을 때 보장을 못 받아요. 네. 예, 그냥 중개에서 스스로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마켓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쳐요. 그 판매자의 매출액도 클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네. 판매하는 셀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났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그렇죠. 규모의 경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충계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대형마트라든지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주요 오프라인 업체하고 붙으려면 할인 판매를 해야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잉 파워, 네.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뺏어올 수 있는 마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판촉 행사가 계속해서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의 공원 이익이 제가 이제 예전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 썼을 때도 적었지만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럼 1조 팔면 250억 남아요. 그 GP 마진 기준인 거죠. 네. 이건 뭐 저는 이제 통상적인 마진율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러면 내가 직매입. 예, 직매입을 늘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직매입해서 그거 어디다 둡니까? 창고에둬야죠. 그래서 물류센터를 친 겁니다. 그 직매입하면 또 CJ랑 싸우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CJ랑은 덜 싸워요. 왜냐하면 CJ는 어차피 CJ의 그 식품 부분을 매입해주면 거래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건 상관없는데 식품을 굳이 그렇게 가공식품을 직매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류센터라는 게 사실은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고 이거를 수익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물류센터를 지으면 사실은 물류센터 짓는 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돈도 들어가죠. 비용 많이 들죠. 예, 그다음에 쿠팡은 이제 로켓맨 배송맨이라고는 로지스틱스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였던 퀄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스타컴은 이 모델을 따라가면 쿠팡이 갖고 왔던 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제2의 쿠팡이 될 것이다. 컬리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겠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일단은 쿠팡은 어마어마한 쩐주가 끊임없이 진짜로 돈을 부어넣어줬고 사실은 뭐 저금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네. 뭐 생각을 해보시면 자본 잠시 상태에서 남이 돈을 줘가지고 회사를 계속 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개인 사업 해보면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매크로 상황을 잘 활용해서 성장을 했던 회사인 거고 안타깝게도 컬리는 이제 그 문턱에서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워낙에 뭐 1위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튀어나가니 뭐 사실은 후발주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형국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컬리는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컬리 얘기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